liczba, ta duża liczba, ta wysoka liczba związana właśnie z czołgami. Czołgi koreańskie, tak jak każda broń koreańska, są sprawdzone, dlatego że Korea od 70 lat szykuje się do wojny, chcąc pokoju. Wiadomo, że jest zagrożona, dlatego ten sprzęt koreański musi być na najwyższym poziomie. 최근 들어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긁어 모으고 있는 폴란드. 한국에서만 20조 원어치 무기를 사들이고 개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연일 실시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필사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이며 이제 유럽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스스로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마지막 대미라 부를 정도로 무장에 미친 나라 폴란드가 또다시 9조 원 규모의 K2 2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전 유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1차 때와 같은 규모인 180대로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작년 말에 마무리됐어야 했는데요. 폴란드와 대한민국 양국이 피치 못할 내부 사정으로 연기되던 것이 이제야 매조지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2차 계약 물량 전부를 직접 구입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병행 방식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폴란드 정부 사이에 납품 가격 및 납기를 놓고 이견이 있어 계약 체결이 늦어지다가 최근 양측이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2차 수출 계약으로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를 넘어 유럽의 방산 생태계를 바꿔놓은 K2 전차의 수출 활약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K2가 유럽 육군 전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체계 K2는 현재 폴란드를 위시한 유럽 방산업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2차 계약 소식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에 대한 2차 계약 외에도 K2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전차도 개발 계획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과 PGG는 K2를 기반으로 하는 군안전차, 교량전차, 공병전차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작년에 끝냈어야 할 계약이 이렇게 미뤄진 주요 원인은 폴란드의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국방부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PAP 통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해당 계약이 문제되는 이유는 구매 결정이 급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폴란드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 현 정권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K2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너무 급하게 계약한 나머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폴란드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어쩌면 리베이트 등의 방산 비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기본 계약을 맺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원해야 했던 폴란드가 급하게 K2를 대한민국에 요청했고 우리 역시 폴란드의 상황을 고려해 K2 180대를 부랴부랴 긴급 소요분으로 분류해 주었던 것인데요. 물에 빠진 폴란드를 건져 놓으니 이제는 잃어버린 보찜까지 찾아달라며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정권을 가져간 폴란드 연립정부는 과거 정권 인사들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작업을 11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랜 감세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의 방산계약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폴란드 현지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번 2차 계약 체결은 폴란드의 현 상황이 다급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K2 전차의 우수성을 증명해준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K2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도입 비용을 꼽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된 수많은 훈련과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우수한 K2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K2의 즉각적인 기동 성능에 대한 칭찬을 시작으로 가격과 납기 등 K2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외에도 K2는 갑작스러운 생화학 공격이나 적 사격에 대응하는 구조작전 기동에서 최고 등급의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K2는 가장 빠르게 전투와 기동을 전환할 수 있었고 실제 전장에서도 다른 서방제 전차보다 더 빨리 위험 지역을 탈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엔진과 소프트웨어가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K2는 야전 유지 보수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M1 에이브람스의 경우 잘 알려진 대로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교환이 간단한데 K2 역시 이에 못지않아 엔진, 사격 통제 시스템, 추진 장치, 장갑자의 등을 효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인 한반도의 거친 지형과 기후에서 탄생한 K2는 산악뿐 아니라 하천과 갯벌, 논과 같은 험지 구조 장애물이 많은 시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전차인데요.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넬러가 한국을 두고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잔혹하기로 소문난 한반도의 사계절, 극심한 기후변화도 오늘날 K2를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통과 탄이 얼어붙는 혹한에서도 K2의 포탑은 불을 뿜어왔으며 영상 35도와 영하 32도의 환경 테스트에서도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K2의 장점은 레오파르트로 대표되는 독일 전차의 단점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2023년 보도된 포브스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 만에 레오파르트의 25%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장과 내구성 문제로 전장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기동을 멈춘 전차가 27대 이상이라는 점은 충격을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전장에서 사용할 전차를 허술하게 만든 레오파르트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 때문에 활용도가 평야에서만 한정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 K2는 가격뿐 아니라 유지비용, 기본 성능과 납기, 사후 유지 보수 문제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K2는 폴란드가 상대해야 할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진 유일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가 만든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T-14 아르마타는 125mm 2A46 M5 및 2A82 1M 활강포 등 파괴적인 스펙으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의 적용이라면 얘기가 조금 틀려집니다. 전통적인 서방형 전차 설계 철학에 따라 설계된 K2는 정확한 사격 통제와 높은 기동성을 기반으로 적 전차와의 전면 교전에서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T-14는 개방된 지형에서의 장거리 교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각기 다른 철학으로 개발된 전차이기에 교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압도적인 기동성과 엔진 성능을 가진 K2 흑표는 다양한 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평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전쟁이란 사각예링이 아닌 수많은 돌발 변수를 내재한 환경에서 치른다는 점에서 K2가 가진 기동성과 내구성은 어떤 전차와 붙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령 폴란드군이 우거진 숲과 교차하는 강을 활용해 러시아 전차 부대를 유인한다거나 시가전에서 기습과 매복 전술을 사용해 적의 기동을 저지할 때에도 K2는 탁월한 성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더구나 K2 흑표를 중심으로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로 구성된 폴란드 기갑 전력은 러시아의 그 어떤 전차와 만나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APS 등의 측면에서도 독일과 러시아 전차보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점은 수출과 생산 대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K2의 생산 대수는 수출 예정 물량까지 포함해 5,000대에 육박하며 튀르키예에선 K2의 파생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알타이가 활약 중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뛰어난 전차이기에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M1A2 SEPV3, 전차 250대와 M1A1 116대 등 에이브람스 계열 전차만 총 366대를 운용 중인 폴란드가 대규모 K2 기갑 부대를 꾸리는 이유는 K2야말로 실전에 강한 최고의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술의 뜻, K2 흑표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의 운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여기에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과 다양한 전술에 적응토록 포각 조절은 물론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다라는 외신의 극찬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형인 K2PL 기존 6축의
전차축이 아닌 바퀴축을 7개를 장착, 무거워진 전투 중량 60톤을 보강했습니다. 주무장은 기존과 같지만 K2PL은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 지뢰 방어 키트, 대전차 로켓 방어용 방어 네트 등의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이제 K2와 K9을 중심으로 한 폴란드의 지상군은 기존 유럽의 강자였던 영국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제 무기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방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곤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2차 물량까지 더한 폴란드는 유럽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방산 협력은 물론 유럽을 포함 국제사회에서 폴란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4일 최악의 전차 영상입니다. 인도의 아준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한 전차로 유명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개발 기간만 34년 100여 대의 전차를 실전 배치 완료하기까지 총 36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진행된 점검 과정에서 배치된 전차의 75%가 고장 등으로 인한 작전 불가 판정을 받은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차마 아준 전차를 사용할 수 없어 대규모 도입을 거부하였으며 자국 기술로 전차를 개발한다는 명분과 최소한의 설비 라인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약 100여 대의 아준 전차를 도입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전차 개발의 모든 흑역사를 총망라한 것이 아준인데요. 이처럼 인도의 아준 전차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21세기까지도 인도 육군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전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째서 이런 최악의 전차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인도가 아준 전차의 개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974년으로 인도는 1980년대에 주력 전차를 목표로 코드명 MBT-8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의 목표는 1983년에 개발을 완료할 목적으로 영국의 2세대 주력 전차인 치프틴 전차 수준의 성능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무려 10년의 개발 기간을 두고 천천히 2세대급 전차를 만드는 동안 서방의 전차는 복합장갑과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장착하고 활강포로도 2km 내외의 거리에서 매우 정밀한 공격이 가능한 3세대 전차가 등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3세대 전차가 속속 등장하게 되면서 인도는 부랴부랴 자신들의 전차도 3세대급 전차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요. 당연히 1980년대 이후로 2세대 전차를 사용한다면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55톤 이상의 전투 중량과 120mm 주포, 복합장갑과 1500마력의 엔진 등을 탑재한 3세대 전차로 설계를 다급히 변경하였지만 2세대 전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인도에서 3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과정을 고려했다면 2세대 전차를 만들어서 각종 테스트를 거친 이후 그렇게 확보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위 단계 진입을 노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2세대 전차를 개발하지 못한 시점에서 다급하게 3세대 전차 개발로 넘어간 인도에게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 리 만무했는데요. 2세대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3세대 전차를 위한 요구 조건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아준 전차의 개발은 점차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다른 나라의 기술과 부품을 사들여 오는 방식의 대안을 선택했는데요. 엔진은 독일, 주포는 프랑스, 사격 통제 장치는 이탈리아 등에서 각각 도입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아준은 1984년대에 첫 시제품이 탄생하였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42차례가 넘는 설계 변경을 거쳐 1988년이 되어서야 14대의 초도 물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초도 물량을 바탕으로 진행된 실전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의 경악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일의 MT유사 엔진과 미션을 수입했으나 기동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엔진 출력이 20에서 25%가 감소하였으며 전차의 중량이 초기 계획보다 7톤 이상 증가하면서 서스펜션과 보기륜의 수명이 설계안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동간 사격의 명중률은 채 17%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데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간에도 뛰어난 명중률과 교전 능력을 보유해야 할 3세대 전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능인데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용접 기술이 미비하여 비가 오면 전차 내부로 물이 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차에 물이 샌다는 것은 그만큼 용접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대로 된 용접조차 안 된 전차가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입니다. 게다가 물이 새는 곳은 자연스레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화생방 방어는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아준 전차와 인도의 기술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군 당국의 성능 요구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예산은 한없이 증가하여 20배가 넘는 금액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으며 그럼에도 포기를 모르는 인도의 높으신 분들에 의해 1997년에는 시제품에서 발생한 결함을 보완한 개량형을 억지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인도 육군에서조차 아준 전차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무기로 간주하여 인수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만든 부품과 장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준 전차의 성능이 형편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조립 기술이 유럽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에서는 완성된 부품과 파츠들을 조립하는 것도 쉬운 기술이 아닌데 인도는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조립, 조합 기술이 전무했고 이 때문에 아무리 유럽의 엔진과 주포 등을 도입하였다고 해도 이를 하나의 전차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부품들을 두고 유럽의 기술자가 조립할 때는 우수한 성능이 나오다가도 인도에서 조립을 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아준 전차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준 전차의 문제는 엔진 성능과 명중률 등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아준 전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의 성능도 문제가 많았는데 인도가 개발한 날탄의 초기형은 2km 거리에서 균질 아변 장갑을 겨우 300mm 관통했으며 성능을 개량한 마크2 날탄은 450mm를 관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00mm급 관통력은 미국, 영국 등의 군사 강국에서 이미 1970년대에 105mm 날탄으로 달성한 관통력인데 인도는 포탄의 구경이 더 큰 120mm 날탄으로 105mm 날탄과 동급 수준의 관통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서방에선 120mm 날탄을 사용하면 600에서 700mm 수준의 관통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가 개발한 120mm 날탄의 관통력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수준의 위력이 나오는 것인데요. 조립된 전차의 성능도 뒤처지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위력까지 형편없는 것이 아준 전차입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시기에 전차 개발을 시작했으나 인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으로 1974년에 처음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아준과 거의 동시기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K1 전차는 1987년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에 초도 생산 이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간 아준 전차보다 1년 이상 더 빠르게 전력화된 것입니다. 개발은 1년을 늦게 시작했지만 실전 배치는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착수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은 인도의 기술력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K1 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화력 측면에서 120mm 주포를 탑재한 아준보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91년부터 120mm 주포를 탑재한 K1A1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인도가 억지로 아준 시제품의 성능 개량안을 제작하던 1997년부터는 K1A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한국과 인도 모두 1997년을 기점으로 성능이 개량된 전차를 생산하였는데 한국은 3세대 전차 중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K1A1을 선보인 반면 인도는 소생이 불가능한 아준을 되살려보겠다며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K2 전차의 개발인데요. 한국은 2007년에 3.5세대 전차인 K2 전차의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인도는 2007년부터 아준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1A1 성능 개량을 거쳐 K2 흑표를 개발하는 기간 동안 인도는 아준이라는 한 우물만 판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3.5세대급 전차를 무려 1900대나 보유하여 유럽의 군사 강국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단 한 대의 3.5세대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기에 시작된 전차 개발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불러온 것은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강력한 전력과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방산 경쟁국들의 삽질을 기원하며 더욱 강력해진 대한민국의 전력과 튼튼한 안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